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결혼식장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입구에 서 있던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제게 자신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던 둘째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남편이 떠난 후 저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를 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죠.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엿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둘째에게 한 말들이 생생했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머니,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날 밤 둘째가 전화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원래는 효자였던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혼식장을 등지고 걸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28의 남편을 잃었어요. 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첫째는 9살이었어요. 둘째는 겨우 5살이었어요.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32년을 살아왔죠.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아들과 포항으로 이사했어요. 친정이 포항에 있어서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작고 오래된 빌라에서 새 출발을 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봉제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미싱 소리가 귓가에 맴돌 정도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주말에는 식품 공장에서 추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가난은 벗어날 수 없더군요.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기도 어려웠죠. 친정 어머니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안해서 자주 받을 수 없었어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춘기가 늦게 온 건지 갑자기 예민해졌어요. 엄마, 나 오늘도 도서관 가야 돼.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 그래, 저녁은? 밖에서 대충 때울게. 친구들도 다 밖에서 먹는데. 용돈만 좀 더 줘. 또 용돈이야? 엊그제 준 거는? 엄마는 맨날 돈 타령이야. 다른 애들은 하루에 10,000원씩도 받는다고. 첫째는 친구들을 단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밖에서만 만났어요. 가난한 저희 집이 부끄러웠던 거죠. 반면 둘째는 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우연히 일찍 깬 제가 둘째 방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전거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둘째가 신문 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수야, 너 지금 뭐하고 온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계셨어요? 너 설마 신문 배달하고 온 거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돈도 벌었어. 여기 10만 원. 엄마 생활비에 보태요. 진수야, 네가 왜 이런 거래? 공부해야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 떨어진 적 없잖아. 네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안 돼. 당장 그만둬. 엄마 제발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맨날 엄마 혼자 일하는 거 보는 게 나 힘들어. 결국 둘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을 시작했어요. 한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면서 자전거를 탔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말다툼을 했어요. 야,
너 왜 자꾸 친구들 집에 데려와? 우리 집 꼴이 뭐가 좋다고? 이게 뭐가 부끄러워?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 고등학생 되면 알 거야. 친구들 집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만 이런 곰팡이 핀 빌라에 살잖아. 창피해 죽겠어. 형 진짜 너무하다. 엄마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은 시궁창인데 말 안 한다고 달라지냐? 첫째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둘째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엄마, 형 말 신경 쓰지 마. 형도 속으로는 엄마 생각 많이 해.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야. 사실 형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있는 거 알아? 엄마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정말이니? 형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 없어도 엄마가 우리를 이만큼 키워줬잖아. 14살 둘째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첫째가 고3, 둘째가 중2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급여가 높은 프레스 공장에 취직했죠. 사고가 난 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프레스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순간 두 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두 팔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생각뿐이었죠. 둘째가 먼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요? 엄마, 나 진수야, 진수. 진수야, 엄마가. 알아요. 다 알아요. 괜찮아요,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밥도 내가 먹여드리고 씻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울지 마요, 엄마. 제발 울지 마요. 둘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씩씩한 척 눈물을 닦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억지로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첫째는 저녁에야 병실로 왔습니다. 간호사 말에 의하면 둘째보다 먼저 왔었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들어와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하필 그런 위험한 곳에서? 준호야, 엄마 괜찮아. 뭐가 괜찮아? 팔이 없는데 이게 뭐가 괜찮은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는 어떻게 살 건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첫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팔이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어요. 아이고, 내 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내가 차라리 다칠걸. 아이고, 정수가.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 팔이 없는데. 준호 그놈은 어디 갔니? 엄마 이렇게 됐는데 병실에도 안 오고. 공부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고3이라. 지금 고3인 게 중요하니? 진수는 중학생인데도 매일 와서 간병하는데 큰 놈이 되려 작은 놈만 못하네. 이제 어쩔 거니? 응? 이제 너 어쩔 거야?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 너 그러고 어떻게 살아? 안 돼요. 애들 학교도 있고. 학교는 무슨? 네가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몸이야?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딸의 잘린 팔을 보며 가슴을 치셨어요. 퇴원 후 첫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반면 둘째는 새벽부터 저를 돌봤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얼굴을 씻겨주었어요. 학교 다녀와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진수야, 너무 힘들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우리 위해서 다친 거잖아.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야. 두 아들의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첫째와 고통을 감추려는 둘째, 그리고 아이들 앞날이 막막한 저까지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죠. 퇴원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수를 끼고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둘째가 제 옆에서 물건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그때 첫째가 친구들과 걸어오는 게 보였죠. 에이, 준호야, 저기 너희 엄마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라고? 맞는데, 옆에 있는데도 네 동생 같고.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있어. 가자, PC방 가야지. 첫째는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둘째가 형을 불렀어요. 형! 준호 형! 첫째는 친구들을 끌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후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형에게 달려들었어요. 형, 아까 왜 엄마 모른 척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닥쳐. 네가 뭘 알아? 엄마가 부끄러워? 팔 없는 엄마가 창피해? 엄마가 왜 다쳤는지 알면서도? 그래, 부끄러워, 창피해. 그래서 어쩔 건데, 만족해? 첫째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려고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의수로 반찬통을 잡으려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의수로 김치를 줍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때 첫째가 나왔죠.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주웠어. 아까워서 어쩌니? 아니야, 내가. 첫째가 김치를 줍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에 든 김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왜?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엄마가 그 공장에 간 거잖아. 내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장학금이라도 받았으면 엄마가 안 다쳤을 거 아니야.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미치겠어. 김치 하나 못 줍는 걸 보는데 내가 엄마 팔을 자른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못 보겠어. 엄마 얼굴 보면 숨이 막혀서. 첫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죄책감이 폭발했어요. 나 대학 안 갈 거야. 안 가. 무슨 소리야. 네가 대학을 가야지. 어차피 성적도 안 돼. 그리고 무슨 돈으로 가?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대학을 가? 차라리 일할 거야. 돈 벌어서 엄마 병원비라도 보탤 거야. 준호야, 제발. 엄마 소원이 네가 대학 가는 거야. 내 소원은 엄마 팔 다시 생기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 내가 그것도 못 해주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나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어. 첫째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책감에 무너지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죠.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첫째의 말,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첫째는 결국 대학을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선반 가공 공장에 취업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때 묻혀가며 일했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친정엄마 생각은 달랐어요. 정수가 준호가 저렇게라도 풀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일하면서 죄책감이라도 덜려는 거지. 나도 시간이 약이야. 엄마, 준호도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애도 나중에 가고 싶으면 갈 거야. 지금은 저렇게 하는 게 준호한테도 필요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의대를 가라고 권했죠. 그리고 수능을 보고 돌아온 날부터 둘째는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둘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가 방문을 두드렸죠. 진수야, 시험 어땠어? 잘 봤어요. 엄마, 근데, 엄마, 나 집 근처 경북대 갈게요. 경북대? 서울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었어? 거기가 좋아요.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비도 무료래요. 집에서도 가깝고. 그때 퇴근한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기름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둘째 이야기를 듣고는 첫째가 웃었죠. 평소에 서울 의대 가는 게 목표라고 떠들더니, 왜, 수능 망했냐? 아니야, 형. 거기가 더 좋아서 그래. 장학금도 많이 주고. 첫째가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냐? 돈 때문에 그런 거 맞지? 아니야.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첫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진수야,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엄마, 우리 집안 형편 알잖아요. 그리고 형은 대학까지 포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비싼 등록금을. 갑자기 첫째가 일어나더니 둘째를 발로 찼습니다. 야, 이 새끼야. 누가 널 위해서 대학 포기했대? 나는 공부 못해서 안 간 거야. 머리가 안 돼서. 형, 닥쳐. 너는 다르잖아. 너는 공부 잘하잖아. 그런 네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고? 그럼 내가 왜 이 지랄을 하면서 일을 해? 이 새끼 이거 완전 순 헛똑똑이네? 진수야,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의대, 거기 하나만 원서 써. 다른 데는 쓰지도 마. 형, 근데 등록금이며 서울까지 가면 생활비에 그놈의 돈 걱정은 나 혼자 좀 하자, 어? 어린 놈이 돈. 야, 내가 다 책임질게. 합격만 해. 그리고 형 모아둔 돈도 있어. 형, 그건 형이 모은 돈인데 형도 나중에 필요할 텐데. 야, 내가 그 돈으로 뭘 해? 대학? 이미 늦었어. 결혼?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그 돈은 처음부터 너 대학 보내려고 모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 하지 말고 가려고 한 곳에 원서 놨어. 첫째가 동생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형 부탁이다. 제발 최고가 되어라. 그래야 엄마도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도 동생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알았냐? 둘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너머로 억눌린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둘째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원서를 넣어 합격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의대생이 되었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둘째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와 첫째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습니다. 첫째가 둘째 병원에 들르자고 했죠. 대학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첫째가 둘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려는데 로비에 가운을 입은 둘째가 나타났어요. 야, 진수야. 이 새끼 멋있네. 엄마, 쟤 진짜 의사 선생님 같다. 그치?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의수 수정하려고 서울 왔다가 근처여서 잠깐 들렸어. 야, 바쁘냐? 같이 밥이라도. 진수야, 바쁘면 우리 그냥 갈게. 괜찮아. 얼굴 보려고 온 거야. 저 지금 회진 시간이라. 그때 다른 의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이분들은 그냥 아는 분들이에요. 금방 가실 거예요. 둘째가 저를 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수를 낀 제 팔을 슬쩍 가리기까지 했어요. 죄송한데 정말 가봐야 해요. 환자들이 기다려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야, 임마, 너 지금? 준호야, 가자. 진수 바쁜가 보다. 둘째는 황급히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병원을 나오자 첫째가 폭발했습니다.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모른 척해? 미친 건가? 서울 물이 안 좋나? 아이씨, 엄마, 내가 지금 가서. 됐어,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데 이해해야지. 우리가 연락도 없이 왔잖아. 무슨 이해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가 있어? 아이,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첫째가 말했어요. 엄마, 진수 저 새끼 이상해.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바쁘다잖아. 바쁘면 똥도 안 싸? 연락도 못해? 나 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착하던 둘째가 왜 변했을까? 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 고개를 들어 생각을 지웠습니다. 설마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요. 그날 밤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죄송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이상하게 둘째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죠. 2달이 지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둘째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 진수야, 이게 얼마만이니? 들어와. 밥은 먹었어?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둘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둘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정말? 아이고, 우리 진수가 결혼을? 준호야, 진수 결혼한대. 첫째가 작업복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뭐? 결혼? 이게 이 형님보다 먼저 결혼을 한다고? 참나. 하긴 난 결혼 생각 없었으니까 뭐. 야, 하여간 축하한다.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래, 어떤 아가씨니? 언제 데려올 거야? 같은 병원 의사예요. 첫째와 저는 신이 났습니다. 의사 며느리라니 듬직하고 좋았어요.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 거네. 야, 대단하다 내 동생. 하지만 둘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래서 소개는 언제 해줄 거니? 응? 상견례는 언제 할 거고? 예비 며느리도 빨리 보고 싶구나. 야, 우리 엄마 간만에 옷 한번 빼입으셔야겠는데? 그게 상견례는
안 할 거예요. 뭐? 아이, 상견례를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야, 그쪽 부모님이 안 계셔?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자고 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첫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하는데 상견례를 안 한다고? 뭔 개소리인지 제대로 말 못해? 진수야, 그래도 사돈될 분들이면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예의상.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둘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엄마랑 형 오지 마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하려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아실 테니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첫째가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형, 들어봐. 여자 쪽 집안이 좀 명망 높은 이 새끼가 쳐 돌았나?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뭐야? 첫째가 둘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뭐? 명망 높은? 너 설마 엄마가 창피해? 그래서 숨기려고. 형 놔. 이야기 다 끝난 거야. 난 안 끝났어, 이 새끼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팔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식 오지 말라고?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잖아. 뭐? 형 때문인 거지. 진수야! 첫째가 둘째를 밀쳐냈습니다. 둘째는 바닥에 나뒹굴었죠. 둘째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그땐 저 이해하실 겁니다. 진수야, 대체 왜 그러니? 지금 이유를 설명해봐, 이 새끼야. 콱 패 죽여버리기 전에. 준호야, 그만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니? 이 팔 없는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둘째는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둘째는 그렇게 자신의 결혼 소식과 오지 말라는 말을 통보하듯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첫째가 따라 나가려 했지만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러질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둘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대학병원 1층 카페에 앉아 둘째에게 잠시 대화 좀 하자고 전화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째였습니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 둘째가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젊은 여자가 있었죠.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진수 씨, 정말 아줌마한테 말했어? 결혼식 안 온다고 확답 받은 거 맞지? 걱정 마. 이미 다 얘기했어. 아, 다행이다. 솔직히 말하면 있지? 우리 아빠 회사에서 다친 그 아줌마가 진수 씨 엄마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라뇨. 서연아, 그 얘기는. 아니, 진수 씨. 나도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나 장애인 시어머니 절대 못 모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절대 말 못한다고. 우리 아빠 귀에 이거 들어가는 날엔 난리 날걸? 그리고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나 창피해서 절대 안 되니까 이거 확실히 해. 아니면 나 결혼 못하니까.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이해해. 우리 아빠 아직도 그 사고 때문에 신경 쓰고 있어. 그때 공장 문 닫아서 얼마나 우리도 피해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진수 씨가 알아서 잘 숨겨. 걱정 마. 내가 잘 처신할게. 진수 씨, 나도 진수 씨 힘든 거 알아. 근데 이게 최선이야.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알았지? 알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아, 그리고 혹시라도 진수 씨 형도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둬. 괜히 나타나서 행패라도 부리면 어떡해. 형한테도 이미 말했어. 오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카페를 빠져나왔죠. 20년 전 제 팔을 앗아간 그 공장. 그 공장 사장의 딸이 예비 며느리였다니 말입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는 이유, 그게 돈과 성공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둘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가락에 펜을 끼고 한참을 문자를 썼어요. 진수야, 결혼 축하한다. 엄마는 결혼식에 가지 않을게. 준호도 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잠시 후 첫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발가락으로 끙끙대며 문자를 적고 있자 자기가 해주겠다고 제 핸드폰을 들었죠.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수 새끼한테 이거 보내려고? 하지 마.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나 인정 못해. 준호야, 엄마 결정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왜 결혼식을 못 가? 말도 안 돼. 내가 그 새끼 곱게 결혼하게 둘 것 같아? 내가 그날 그 결혼식장 다 엎어버릴 거야. 준호야, 세상 천지에 있더라. 자기 아들 결혼 못 가는 여자가. 준호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왜 맨날 괜찮다고 해? 지금 표정 봐요. 하나도 안 괜찮잖아. 가슴이 찢어지잖아. 내가 진수한테 전화할게. 내가 그놈한테 말해줄게. 엄마 운다고.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엄마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라도 엄마 말 들어줘. 응? 준호야. 이제 우리 둘째는 조용히 그냥 보내주자. 준호야. 첫째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둘째에게 전화했어요. 야, 박진수, 이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엄마한테 어떻게 네 결혼식을 오지 말라고. 그래, 안 간다. 더러워서 나도 안 가. 너 같은 새끼 결혼식 이제 오라고 해도 안 가. 그런데 너 명심해라. 귀 열어 새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난 멍청해서 너보다 못 배워서 네가 이러는 이유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나 같은 멍청한 놈도 이건 알아. 자식이 부모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나 같은 새끼도 안다고. 넌 아니야. 넌 틀려먹었다. 넌 오늘부로 내 동생 아니야. 오늘부로 우리 엄마 아들도 아니야. 앞으로 절대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알겠냐? 결혼해서 잘 살아봐. 그렇게 하는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첫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첫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저를 부정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전송하지 못한 그 문자를 둘째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둘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문제였지만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나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둘째가 결혼하고 1년 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셨죠.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어요. 둘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어느 날 첫째가 퇴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베트남 파견 근무 제안이 왔어. 베트남? 해외 근무? 네, 3년 계약인데 연봉이 2배로 늘어나. 다녀오면 부장 승진도 확정이고. 그래, 좋은 기회네. 근데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안 갈 거야. 첫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외할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혼자 어떻게 살아? 밥은, 청소는? 아프면 누가 병원 데려가? 저는 첫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만하면 됐어. 너 효자야. 그리고 네가 성공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성공하고 너도 결혼해. 엄마, 베트남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 엄마는 복지관 도우미도 있고 이웃들도 도와줘.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튼튼한 2다리로 이제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첫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답변을 재촉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3년이나 되는데. 그럼 빨리 다녀와서 부장 되는 거 보여줘.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결국 첫째는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출국날 공항에서 첫째가 저를 꽉 안았어요. 저도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엄마, 미안해.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엄마 혼자 두고 가네. 미안할 거 없어. 네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엄마 3년 금방이야.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때는 엄마랑 좋은 데서 살 거야. 그런 생각 말고 결혼이나 해. 첫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4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어요. 비행기가 떠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복지관 도우미분이 일주일에 2번 와주셨죠.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 돌잔치에 와달라고 했죠. 서울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보내준 택시를 타고 올라가 축하를 해주었죠. 돌잔치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어 길이 미끄러웠어요. 조심히 걷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줬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없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곳이
둘째가 일하는 병원이었죠. 혹시나 둘째를 만날까 불안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숙이 아니야? 윤정숙. 어머, 종철 오빠? 맞네. 이야, 이 얼굴이 그대로다, 너. 고향 오빠였습니다. 암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20년 만인가?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죠. 오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 여기서 한 15년째 일하고 있지. 아, 근데 왜 다쳤어?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별일 아니에요. 종철 오빠가 차트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골절이네. 아유, 조심해야 해.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큰애는 뭐하니? 준호였나? 네, 첫째는 회사에서 베트남 파견 나갔어요. 아유, 대단하네. 둘째는? 둘째는 의사 됐어요. 정말? 이야, 둘째 이름은 뭐더라? 아이, 걘 워낙 어렸을 때 봐서 기억도 안 난다. 그래, 둘째는 어디 병원에 있어? 저는 곤란했습니다.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혹시 서울에 있어? 내가 인맥이 넓거든. 어느 병원인지 말해봐. 그게... 종철 오빠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 뭐, 하여간 몸조리 잘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내가 여기서는 나름 힘있다. 고마워요, 오빠. 종철 오빠가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병원에 둘째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어쩌면 이 복도 어딘가를 지나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인가 싶어 눈을 떴는데 둘째였습니다. 엄마, 진수야, 네가 어떻게...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둘째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이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괜찮아.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종철 오빠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박진수 선생,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교수님, 내가 하도 이상해서 고향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네가 정숙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엄마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3일이나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안 찾았으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오빠, 괜찮아요. 제가 연락 안 했어요. 정수가 네가 왜 변호를 해? 아들이면 당연히 알아야지. 둘째가 제 차트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골절에 수술까지.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곧 퇴원할 거야. 퇴원은 무슨?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해. 그리고 퇴원해도 혼자 생활 못해. 누군가 돌봐줘야 해. 종철 오빠가 둘째를 쳐다봤습니다. 박 선생, 어머니 퇴원하시면 당분간 자네가 모셔. 팔도 불편하신데 허리까지 다쳤으니 혼자 계시면 안 돼. 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복지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엄마, 제가 모실게요. 당연한 거예요. 진수야,
네 아내가 뭐라고 하겠니? 안 돼. 둘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정수가 아들 의사까지 만들었는데 이럴 때 도움 받아야지. 뭘 그렇게 거절해.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은 무슨? 박 선생, 어머니 퇴원하시는 날 차 가져와. 내가 물리치료 스케줄도 짜줄 테니 잘 모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종철 오빠가 나간 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됐다. 과거 일은 잊자.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둘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약속해요. 진수야, 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둘째가 차를 가져왔어요. 고급 외제차였어요. 조수석에 조심히 태우더니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응, 괜찮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3년 만에 아들과 단둘이 있으니 어색했어요. 둘째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둘째의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니 외제차들로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긴장이 됐죠. 엄마 천천히 가세요. 허리 조심하시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 며느리가 나와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에요. 편하게 서연아 하고 불러주세요. 이제 어머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편하게 계세요. 아침에 일해주시는 이모님도 오시니까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그분 시키시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봤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엄마, 이쪽 방 쓰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침대며 가구며 새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이 불편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가다가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진수 씨, 도대체 왜 데려온 거야? 우리 약속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이 최종철 교수님이 우리과 김 교수님이랑 친한 사이야. 거절하면 내 입지가. 그래서 평생 모실 거야? 아니야. 잠시만. 허리 좀 나으면 돌려보낼게. 빨리 좀 해. 우리 엄마 아빠가 알기 전에. 알지? 아빠 알면 오빠 개원도 물 건너간다. 알았어. 적당한 핑계 만들어서 돌려보낼게. 그리고 혹시라도 손님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당분간 집에 손님 모시지 말고. 걱정 마. 그런 일 없게 할게. 둘째가 저를 모신 건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지도교수 눈밖에 날까봐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었어요. 알면서도 따라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수를 낀 팔로 안방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둘째 부부가 깜짝 놀라 돌아봤죠. 진수야,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장애인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엄마, 언제부터? 어머니, 지금 무슨 저희 이야기 엿들으셨어요? 어머, 어머니?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연기 좀 그만해라.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으면서 무슨 내가 네 어머니야. 난 네 시어머니 아니다. 너도 내 며느리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니. 이제 와서 연기할 필요 없다. 가증스러운 것. 저는 단지 네 아빠 회사에서 다친 장애인이 시어머니면 창피하다고 했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그래 맞다. 난 장애가 있어. 그런데 난 내 모습이 부끄럽지가 않구나. 근데 내가 볼 땐 니들은 정말 부끄럽구나.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니들 민낯이 부끄러워. 니들은 몸은 정상이다만 마음만은 나보다 터추한 장애가 있는 애들로 보이는구나.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엄마! 진수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가 그렇게 버거웠어? 네 마누라가 병원 차려준다고? 고작 병원 하나 차려준다고 영혼까지 팔아버린 거야? 네? 그래요. 고작이라니요, 고작 아니에요. 엄마가 1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한테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엄마보다 중요했니? 네 성공이 이 애미보다 중요했어? 엄마는 모르잖아요. 이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 정신으로 의사를 해? 앞으로 네가 볼 환자들이 불쌍하다. 돈만 보고 치료하는 의사한테 자기 목숨을 맡겨야 하니 얼마나 불쌍하니. 둘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니들만큼 추하게 살지는 않았어. 어쩜 그렇게 변해버린 거니, 진수야, 응? 내가 이 집에 온 게 실수였구나. 진수야, 이제는 진짜 그만 보자. 나는 내가 이제 널 버릴란다. 가난하고 부끄러운 엄마, 너도 필요 없잖니. 제가 돌아서려 하자 둘째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최종철 교수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 앞날이 달려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네 안위만 걱정하는구나. 내가 일러 바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진수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단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엄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가 뒤따라 나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아들을 완전히 잃었죠. 둘째의 아파트를 나온 저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죠. 너무 흥분해서 무리한 탓인지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겨우 나왔을 때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젊은 남자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어요. 누군가 외투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죠. 남도 이렇게 따뜻한데 어찌 아들이 제게 이럴 수 있나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제가 수술한 종철 오빠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실에서 눈을 떴는데 종철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정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새벽에 길에서 쓰러졌다고? 그냥 좀 무리했나 봐요. 박 선생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잖아. 그런데 왜 새벽에 밖에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철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이 쫓겨난 거야?
아니야. 내가 나온 거야. 그게 그거지! 종철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박진수, 지금 당장 내 연구실로 와! 전화기 너머로 둘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철 오빠가 더욱 화를 냈어요. 변명하지 마! 네 어머니가 새벽에 길에서 쓰러져서 다시 입원했어. 하마터면 하반신 마비가 올 뻔했다고. 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면 네가 다시 잡았어야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이 의사라는 놈이 그 정도 지식도 없어? 종철 오빠가 복도로 나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했지. 환자 보는 자격 이전에 인간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라. 너 같은 놈이 의사라니. 이 일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제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하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첫째가 뛰어들어왔죠. 엄마, 괜찮아? 아이, 무슨 일이야 대체? 준호야,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종철이 아저씨가 연락하셨어. 엄마 쓰러졌다고. 첫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종철 오빠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준호 왔구나. 고생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엄마 봐주셔서. 그때 첫째가 종철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사실 진숙 그놈이 자기 결혼식에 엄마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뭐라고? 종철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왜 팔을 잃었는지. 우리 대학 보내려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되신 건데. 준호야, 그만해. 아니에요. 더 들으셔야 해요. 진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다치게 한 그 공장 사장 딸이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네? 비밀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둘째가 감추고 싶어 하던 것들이 병원에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삽시간에 돌기 시작했죠. 종철 오빠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의 지도교수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박진수 지도교수인 강만수입니다. 종철 선배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박진수한테 수련평가 최하점 줄 겁니다. 앞으로 제 수술엔 절대 참여 못하게 할 거고요. 교수님,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박정숙 씨 때문에 아니라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하는데 환자에게 저딴 짓을 하는 게 무슨 의사입니까? 둘째 지도교수를 만나고 30분도 되지 않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둘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기어들어와? 형, 잠깐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둘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이 수련평가 최하점 준대요. 그럼 전문의 시험도 못 봐요. 그렇게 되면 저 개원도 못하고 제 인생 끝나요, 엄마.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아직도 네 걱정만 하냐? 엄마 하마터면 하반신 마비 올 뻔했어. 알아, 이 자식아? 형, 제발.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도 네 미래만 걱정이냐? 네 개원이 중요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말해줄까? 너 의대 돈 다 대준 거 나 아니었어. 뭐? 엄마가 자기 보상금 받은 걸로 너 대학 보내고 학비 다 대준 거라고. 그 돈 네가 받기 미안해 할까봐 내가 해주는 걸로 거짓말한 거라고, 이 등신아.
퍽. 첫째의 주먹이 둘째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버린 게 이제 뭔지 알겠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엄마 마음이야. 그걸 네가 버렸다고. 둘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흘렀어요. 엄마, 그게 진짜야? 엄마 진짜 엄마가 보상금으로? 진수야, 나가라. 엄마! 네가 원하는 건 내 용서가 아니잖아. 네 미래잖아. 그러니 나가. 이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 모든 건 네가 만든 거니까. 둘째는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이후 저는 제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종철 오빠가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어요. 첫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죠.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한국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계속 병실을 찾아왔어요. 매일 꽃을 들고 와서 사과를 반복했죠. 첫째가 쫓아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첫째에게 들으니 며느리가 둘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소문이 다 났고 장인 회사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에게 매달리는 거라고 했어요. 둘째의 사과가 진심인지 계산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 진심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웠죠. 어느 날 밤 둘째를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봉제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다 제가 손을 다쳤던 날이었어요. 피가 나는 제 손을 보고 둘째가 울면서 연고를 발라주었죠. 조그만 손으로 정성껏 반창고를 붙이며 약속했었습니다. 크면 의사가 되어서 엄마 아픈 거 다 고쳐주겠다고요. 평생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었죠. 그 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착했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때가 그리웠어요. 효자였던 둘째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첫째는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을 건 또 제가 될 거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아들의 모습이 가엾으면서도 미웠어요.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영 등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병실 창밖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